집 나갈 준비. 야 뭐야 이거. 저걸 다 처먹는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 유튜버 수탁 납치 사건 CCTV 영상 공개. 아니 지하주차장에서 야구방망이로 진짜 무슨 그 드라마 카지노처럼 중요 얼굴 막 이런 데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거였대. 다리나 그런 데도 아니고 미친 놈들이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저런 거죠. 화물 적재용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 야구방망이로 가격하는 장면, 차량 안에 감금하는 장면, 납치하는 장면. 아, 야구방망이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십여 차례 폭행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B는 화물 적재용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충남 금산군 소재 공원 묘지 주차장으로 납치한 후 금원을 강취하고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 진짜 무서운 건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죽이려고 어떤 진짜 주소조차도 알기 힘든 묘지 묻으려고 온 거지. 사람 죽이려고. 근데 다행히도 이거를 신고를 해가지고 이거 자백받은 거 보니까 이미 여러 명 패 죽이고 장기 떼서 팔았다 함. 끔찍합니다. 자, 다음 글. 불쾌주의, 불쾌한 영화빙산 6층 리뷰. 저번에 제가 5층까지 봤었나요? 6-1까지 봤었던 것 같은데 또 업데이트가 돼 있어서 이분이 이제 불쾌한 영화빙산 그 층별로 리뷰 글을 쓰신 분인데 벌써 6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안녕 얘들아, 뜬금없이 다시 찾아왔어. 솔직히 이런 똥글을 작성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더라. 사실 5층부터 내가 느낀 소감을 적기엔 자신이 없는 거야. 6층에서 완전히 꺾여버리고 이딴 쓰레기를 보면서 개똥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도 말이 안 돼서 대충 적었지. 이제 안 쓰려고 했는데 잊을만 하면 괴미진에서 댓글 알림이 오더라. 시간이 지났어도 댓글이 달리는 게 신기하고 또 고마웠어. 그러면서 내가 올린 글을 봤어. 와, 나 개 못쓰네. 이런 글을 읽어주니 고맙더라. 리뷰를 쓴 이유는 개똥 같은 영화도 의미가 있다. 플러스 특정 장르에 내성 없는 사람도 궁금해할 수 있으니 내가 검열해서 보여주자. 대단한 사명감이죠. 사실 저는 이런 거 못 봅니다. 잔인한 거 막 이런 거, 징그러운 거, 똥 이런 거. 지금 현재 이분이 와 있는 층은 여기 지하 6층이고요. 우리가 저번에 탐구한 곳은 여기 지하 5층까지였습니다. 오늘은 동그라미 부분에 남은 영화를 볼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화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실제 스너프 또는 다큐 이쪽으로 갑니다. Buried in the Sand 2004년작. 뭐 이런 MC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 이 영상은 그 전쟁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영화야. 처음 부분은 마크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짧게 요약할게. 중동에 있는 무슬림이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와 폭군이 통치하는 세상을 보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이 이 영상을 봐야 한다고 해. 나치 수용소나 스탈린의 강제 수용소 다음으로 잔혹한 행위가 자행됐다 설명하고 영상으로 진행되지. 그러니까 실제 그 이라크 포로 수용소 그런 건가 봐. 이건 아무래도 지금 이게 칼로 내리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혀를 칼로 내리치는 장면. 묶어서 때리고 손은 부러뜨리고 혀를 자르고 손가락은 절단해. 극단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크 테일러가 다시 나와서 얘기를 진행하지. 사담 후세인은 잔인한 독재자이고 강압적인 정권을 지속하고 있다고. 미국이 이끄는 연합국과 공격을 진행하고 작전을 개시했다며 다음 영상으로 진행돼. RPG를 쏘는? 맞고 죽은 것 같은데? 실제 전쟁 영상 뭐 그런 건가 봐요? 뭐 저 아저씨가 다 설명해주고 영상이 진행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테러리스트가 자살탄을 진행하고 폭발하는 장면들도 보여줘. 포로 수용소인가요? 이건 아마 그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걸걸? 이 사람 가운데 있고 나도 이런 움짤 한번 본 적 있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놓고서 옛날에 중세 재판하는 것처럼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야. 저는 총살하는 장면 같고 이거는 그 목 참수하는 거죠.
또 고문이나 폭행, 처형들을 보여주지. 이런 식으로 영상은 계속 진행되고 극단주의자를 반대하는 시민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상이 끝나. 총살이나 참수형이 대부분인 것 같고 후반부는 오그리시, 베스트 고에 떠돌던 영상이 있다 정도야. 이슬람 극단주의가 무서운 게 이슬람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게 정당화된다고 들었는데 영상에서 그런 부분도 잘 보여준 것 같아. 불쾌감 별 하나, 잔인한 별 2개, 역겨움 별 2개 반. 이게 별 2개밖에 안 돼.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다음은 뭐죠? 소지에서부터 느껴지는 B급 냄새. 죽음의 흔적. 시리즈로 나왔네? 이전에 데스 파일이나 사이코 시네마도 한 번에 묶어서 할걸. 아, 그러니까 실제로 뉴스 촬영이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 죽은 거는 못 내보내니까 그런 거를 이런 데다 팔았나봐. 그걸 엮어서 만든 것 같은데, 사람이 죽는 순간 뭐 이런 거. 뭐 곰이 감전돼서 떨어져서 죽고. 이건 뭐야?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나봐. 레이싱 하다가 투하다가 뿔에 찔리고 경기장이 폭삭 주저앉고. 이 사람은 유명하죠? 기자회견 하다가 자기 권총으로. 그런 것들이 있네. 화질이 되게 옛날 거라서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화재 현장 같은 데서. 이 편은 해부로 시작해서 사진을 못 갖고 왔어. 싸움도 하고 방송에서. 뭐야? 파리가 쥐에 앓아서 구더기가 생기고 전부 먹어버리는 것도 보여줘. 참수가 아니라 똘똘이를 싹둑과 거열령 당하는데 손이 뾱하고 뽑혀버려. 그러니까 거열은 이제 그거죠. 그 밧줄 같은 거를 어떤 부위에 딱 매달고서 탁 뽑아버리는 거. 자동차나 소로. 여기까지가 2편. 3편은 이미 죽은 사람들로 시작되는데 시체자를 가져올 수 없었어. 그렇게 14분이 지나면 드디어 갖고 올 만한 장면이 나와. 전갈을 못 먹는 건가? 오늘은 전갈 먹방을 해볼게요. 옴뇸뇸뇸. 미친 것 같아요. 한번 잡숴봐. 안 먹으면 안 돼요? 닭 사운드 보고 다음 장면 갖고 올라왔는데 동물의 피를 보는 건 역겨워서 못 갖고 오겠다. 이거 그거 같은데요? 그 수개라고 닭 발에다가 칼날 달아서 하는 거 있거든? 이거 지금도 아마 불법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가 봐. 3편 끝. 4편도 죽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데스파이프지로 사용된 기영화도 나와. 그리고 또 죽이고. 익사에서 죽은 사람은 정말 징그럽게 생겼어. 여성기와 남성기의 피어싱도 많이 박아주는데 사진은 못 갖고 오겠다. 희미 같은 건가 봐요. 인지극. 뭐 이런 건가 봐요. 사고 난 것들. 쇼큐멘터리? 블랙 메탈 베인스. 아, 딱부터 코카인음을. 이거 진짜 약인가? 영화에서 봤는데 저런 거 하면 눈 빨개진다고? 진짜 한 건가?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을 걸고 뿅 간다고 하지. 계속 나오는 사운드는 귀만 아프고 짜증나는 게, 이 감독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재능이 뛰어난 것 같아. 드롭봉인가요? 아, 진짜 말이야 이거? 신체가 변화하고 눈에 띄어. 뭐 별건 없어. 약하고 대화하고 후회하고, 약하고 대화하고 후회하고, 무한반복. 감독은 이상 성욕이 있는 게 분명해. 약해서 구토한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구토 시리즈 만든 사람이 넣으니까 이 양반 또 시작이네라는 생각만 들어. 약하고 구토하고 후회하고만 계속 반복? 오로즈코. 제목 그대로 시신을 방부하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을 최대한 온전하게 꿰매거나 보존하는 전문가를 보여주는 영화야. 제목 그대로 길거리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을 보여줘. 시신 내부의 장기를 전부 꺼내고 안에 있는 피도 싹 빼버리지. 물로도 깨끗이 닦아준 후 수건으로 몸 겉과 내부 물기를 제거해줘. 그리고 봉합해주지.
해봐. 아기 시신도 보여주고 코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더니 옷을 입히고 다시 관에 넣어줘. 아까 봉화까지 다 끝낸 시신은 옷을 입혀주고 빗질도 해줘. 사고사한 시신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무한 반복. 사형 참극. 사람이 죽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개들이 싸우는 걸 보여준다. 약육 강식을 설명하려는 듯 물고기가 뱀에 잡아먹히고 사람은 원숭이를 사냥해서 구워먹는다. 원숭이 골요리인가? 원숭이 골요리. 이거 진짜로 먹는, 이거 영화 촬영하는 거 아닌가? 진짜로 먹는 거야? 전기의자. 오우씨. 마술을 실패했대. 씨발. 아니, 이게 그대로 내려온다고? 눈에 박힌 것 같더라. 아, 에바야. 아니, 뭐 안정장치도 없어? 어쨌든, 뭐 그런 거, 근데 별거 없는데요? 근데 이게 다음 층도 있는데, 다음 층부터는 이제 못 가져옵니다. 다음 층은 AV, 막 그런 건데, 존나 막, 사진도 같이 볼 수가 없는 정도의 수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은 여기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쾌한 영업인사는. 다음 글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일어난 역대급 사페 범죄 사건. 아내 몸에 구더기 방치한 육군 부사관 살인 기소. 아내의 상처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걸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선아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안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자가 어디 있는지조차 처음에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구더기 때문에? 침대 옆에 소파를 1인용 침대를 저한테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자세히 보니까 환자분이 목까지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그 이불조차도 대변으로 색이 변해 있던 상태였고 에바야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고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몸에 전신에 퍼져 있는 상태였고 몸은 욕창 플러스 대소변 범벅 플러스 이미 괴사 진행 중이었고 온몸에 구더기가 끓고 있었고 고인은 그때까지도 살아계셨다고 함. 예? 119가 출동했을 때 찍은 사진. 이 상태를 보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닥 쪽을 보면 진물이 흘러가지고 새까맣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됐다고 하면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지를 못하기 쉽지 않죠. 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우울했을 가능성도 있고 공황 발작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긴 해요. 문제는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거동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녀가 의자에서 못 움직이는 건 자유의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충북시티에서 오른쪽 1번에서 6번까지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소견이 있어요. CPR 하면서도 1, 2번은 잘 안 부러지는데 그러면 고의적으로 누군가 부러뜨렸다? 그게 부러졌다는 건 우리가 어떤 외력이 작용했다는 것을 굉장히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내가 욕창이 생기고 그렇게 고통받는데도 아내의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음식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뭐야? 그럼 갈비뼈 막 부러뜨린 다음에 묶어둔고 막 그런 거야? 몇 년 사이에 본 그 알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음. 어떻게 자기 부인한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대박. 나 부사관 아내 방치 사건 궁금해서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스레드에 게시물 올라와서 텍스트로만 보던 거랑은 다른 충격이야. 피해자의 상태는 1번 얼굴 제외 전신 구더기, 피부 속 벌레 알 까이는 상태, 구더기 생긴 지 3개월 이상 됐음. 근육까지 다 괴사, 사실상 이미 고통을 느끼는 단계를 넘어섬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 3번 리클라이너 소파에 앉은 채 모든 일상, 대소변도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처리 없이 마른. 4번 이불로 피해자를 그냥 덮어두고 냄새는 인센스 스틱 사용,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싫어서인지 밥은 먹임. 너무 슬픈 건 아내가 당신 없이 못 산다 미안하다 편지 쓴. 하단부 한 번만 병원 데려다주면 안 되냐 부탁. 그게 작년 6월. 부사관은 스스로 이겨낼 줄 알았다 하는데 그 명분으로 방치를 시작한 것 같음. 공황장애 발병 이후 같은 맥락으로 부인을 추궁하니 점점 작아지지 않았나 싶음. 내 생각엔 이미 전부터 심한 가스라이팅으로 공황도 온 게 아닌가 싶은데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병원 가달란 부탁을 어렵게 편지를 썼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한 것. 심리적 지배를 어떻게 당해왔으면 그럴까. 50kg 넘던 사람이 30kg이 돼서 자기 죽음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사죄하는 그 와중에 동창으로 지인들에게 착한 남편 코스프레, 피해자 가족들에겐 아픈 아내를 위하는 남편 행세. 지금 개말도 안 되는데. 일단 처가 식구들이 아내 상태 알았으면 그 정도로 이르기 전에 처가 식구들이 아내 상태 봤으면 응급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처가 식구들한테 매일 연락하여 아내를 잘 케어하고 있다고 속이고 방문을 막았다? 이건 살인임. 지가 팼는데 마비 와서 회피했다는 게 제일 신빙성 있어 보임. 어차피 현대의학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지르란 거. 짧은 글입니다. 최근 외국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밈. 새로운 장르의 공포래요. Fever Dream Bird. 그럴까? 약간 아날로그 호러틱한 그런 것 같은. 영상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호러? 뭐 그런 건가 봐. 직역하면 열병 꿈의 새 정도. 아플 때 꾸는 꿈들은 정말 LSD 못지않게 기묘하고 나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영어로는 피버 드림이라고 빗대어서 표현. 약간 악몽을 영상화한 느낌? 그런 느낌 있긴 하다. 그리고 저 새가 날개를 펼치는 영상이 마치 꿈에서나 볼 법한 기이한 분위기라서 어디 아플 때 꿈속에서 저런 거 한번 봤다는 식으로 밈이 생김. 뭔 느낌인지 안다. 뭔 느낌인지 알아줘. 이번엔 DC 인사이드 글인데요. 3년 전 글인데 읽어드릴게요. 엄마랑 나랑은 절대 카카오 앱이 안 씀. 엄마랑 나랑 그때 시기에 엄청 자주 싸우고 화해했었음. 그때 시기가 내가 한창 우울의 끝을 달리고 있었거든. 엄마가 괜찮다고 토닥여주면서 그러면서 어디 가고 싶은 곳 없냐고 그랬는데 내가 바다 가고 싶다 그랬음. 뭔가 계속 이전부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엄마한테 맨날 바다 가자고 쫄랐었거든. 맨날 거의 가고 싶다고 징징대는 수준으로. 그래서 엄마도 그때 좋다고 하면서 나 차 태우고 아빠 깨워서 같이 갈 거냐고 물어보라고 하셔서 물어봤어. 바다 같이 갈 거냐고. 아빠가 우리한테 짜증내면서 안 간다고 하면서 이 시간에 어딜 가냐고 하는 거. 저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새벽 3시쯤이었거든. 그래서 아빠 빼고 엄마랑 나 이렇게 둘이 차 타고 가면서 과자 사 먹고 그랬어. 근처 바다로 카카오 내비 찍고 가는데 내비가 갑자기 미친 건지 도착지까지 얼마 안 남았을 때 내비가 GPS 신호를 못 잡는 건지 내비 속 우리 차라고 뜨는 그거 있잖아. 뭐 위에 화살표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갑자기 빙그르르 돌고 계속 그러는 거야. 어머 이 왜 이러니?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엄마랑 나랑 방향 따라 쭉 갔는데 내비가 이상한 비포장 도로로 보내는 거야. 바닷길이 아니고 아예 시골길 같은 느낌의 비포장 도로. 차의 창문을 열었을 때 나는 특유의 저 멀리에 바다가 있구나 하는 바다의 짠 냄새가 안 나서 뭐지? 싶었어. 그냥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여름의 끝일 때쯤인데 그때도 찬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였어.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내비만 믿고 가자고 하면서 엄마가 운전했지. 그러다가 앞에 분명 물웅덩이가 크게 있는데 내비는 계속 직진하라고 했고 엄마가 나한테 여기로 가는 길 맞냐고 나가는 길 찾아보라고 해서 네이버 지도 켜고 봤다. 카카오 내비에서는 앞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뜨는데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우리 앞에는 산이 있어야 되는 거야. 카카오 내비는 앞에 산이 없다고 뜨고.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앞길은 껌껌한데 자동차 헤드라이트 때문에 무릉도해가 겨우 보이는 것밖에 없었어. 근데 그 산 이름이 여우 모시갱이? 이런 거여서 농담식으로 우리 여우한테 홀렸나 보다 하고 깔깔대고 있었는데 웃다가 정적 그러고 엄마랑 3초 동안 무표정으로 있다가 엄마랑 나랑 너무 무서워서 나가는 길 찾아봐야겠다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에서 내 카카오 내비는 못 쓰겠는 거야. 그래서 일단 주변 둘러보자 하면서 둘레둘레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정표가 보이는 거야. 어느 나라 언어인지는 모르는 언어. 밑에 한국어가 작게 써 있는데 나가는 길이라고 쓰여 있는 거. 그래서 엄마 저기 나가는 길이래 하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존나 수상하잖아. 우리 앞에는 무릉덩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쎄하게 생긴 이정표도 있고 팝팍으로 그때 사진 찍고 바로 돌려봤지. 밑에가 사진이래요. 7일 문자 같은 게 써 있고 밑에 나가는까지 써 있네요. 나가는 뭐 길이겠죠 아무래도. 러시아어가 왜 써 있어? 저게 그때 당시 찍은 이정표 사진인데 그때 당시에 팝하고를 돌렸을 때 동료 이렇게 번역됐네. 이렇게 안 뜨고 그때 이미 늦었어.
이건 재현이고 그때 당시에 팝학으로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어라고 떴대요. 러시아어로 감지되면서. 그래서 속으로 와 이건 좆됐다 빨리 안 나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리고 분명 느꼈던 게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우리 엄마가 그래도 운전은 좀 오래 하셨거든. 10년 넘게 되셔서 뭐 길치거나 이런 감도 없고 엄마는 처음 본 길도 잘 찾아가시거든. 왼쪽 길로 쭉 나왔는데 아까랑 똑같은 자리고 커브 돈거나 그런 거 없이 정신 차리고 보면 앞에 무릉덩이밖에 없는 거. 오른쪽은 저 쎄한 이정표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좆되는 건 똑같구나 싶어서 나가는 길이라고 적혀있는 한국어만 믿고 엄마랑 나랑 쭉 갔음. 가는 길 동안 길이 존나 좁아서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창문 열고 밖에 보니까 여기서 엄마가 운전 삐끗하면 바로 우리 둘 다 죽겠구나 싶었지. 밑에 보니까 깊이가 좀 되는 논밭이 있대? 살짝 삐끗하면 엄마랑 나랑 둘 다 죽을 정도의 깊이로? 그래서 엄마랑 나랑 둘 다 너무 무서워서 나도 크리스찬이었고 엄마도 크리스찬이라 찬송가를 부르면서 엄마 핸들 꽉 잡으면서 덜덜덜 떨고 있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배약 벗은 형제여 하면서 큰 길로 나왔어. 어찌어찌 잘 나와서 집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바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날 이후로 바다 생각 1도 안 나고 바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전에는 광기적으로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아 하고 넘기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때 왜 그렇게 바다가 가고 싶었는지 기억이 안 나. 엄마랑 나랑 겪은 일 중에서 가장 기괴했던 일화였어.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봐. 뭐죠? 그리고 애초에 왜 키릴 문자가 있는 거야? 외국인 관광객 용도면은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 왜 하필 키릴 문자? 키릴 문자인데 우리나라에 키릴 문자 쓰는 데 곳이 있나? 러시아랑 관련된 데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지? 홋카이도가 썼을 때 러시아어 병기된 표지판이 좀 있긴 했는데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동해 쪽 가는 쪽에 있더라. 태안에 있는 가르미 해수욕장이야. 이제 무서워하지 마. 50m만 더 갔으면 바다인데. 아니 제대로 알려줬는데 왜 좀만 더 가면 바다인데. 맞게 간 건데. 가르미 해수욕장 한번 쳐볼까? 뭐야? 러시아어네? 왜 러시아어가 있지 근데? 진짜네? 가르미 해수욕장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유럽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사는 명소라고 합니다. 아 그래?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대요 여기가. 오, 아 신기하네. 아니 중앙아시아랑 러시아 사람이 더 많다고? 공포 해결. 진짜 순수하게 러시아어 간판 문자였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됐는데 자기들끼리 쫄았다. 트위터에 있는 음지 땡디 대피소를 알아보자. 괴붕이들은 오디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모르는 괴붕이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오디는 과다 복용이라는 뜻을 가진 오버도스의 약칭이다. 아, 니디걸 오버도즈 그 오버도즈가 이건가? 쉽게 말해서 타이레놀, 감기약, 진통제 등을 과다 복용하여 약과 비슷한 느낌을 얻는 행위를 뜻한다. 와, 이게 뭔가 싶을 거다. 일반인이 뭔 슬기로운 깜빵 생활 해롱이 새끼 마냥 감기약을 처먹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어이없는 것은 저 짓거리를 처하는 연령층이 10대 여성이라는 것이다. 10대 여성.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떡볶이 처먹으러 다닐 애새끼들이 유사박을 즐긴다는 것이다. 왜 성인도 아닌 꼬맹이들이 저딴 걸 즐기는 걸까?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트위터 내에 있는 정병 집단인 우울계에 있다. 우울계가 뭐냐? 쉽게 말해서 진짜 애새끼들이 등 따시고 배 안 고프고 그러니까 나 우울증이야 이지라면서 자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 새끼들이 지 기분 좆같다고 타이레놀을 존나 처먹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저 새끼들에 대해서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의 주제인 오디 대피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오디 대피소 캐릭터부터가 일단 추하이 같은 거 아닌가요? 메나라들이 좋아하는 멤버 2000명? 샵 오디, 샵 하마레덕션, 샵 우울계, 샵 정병계, 샵 오디. 오디 대피소 가입이 대기 중이라고 뜨고 오랫동안 승인이 안 날 때는 관리자인가봐요. 이게 바로 그 오디 대피소의 모습이다. 글을 몇 개 둘러보자면 오디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법. 1. 태그 절대 금지. 2. 되도록 택대, 은어 쓰기. 3. 오디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오디 대피소 와서 타이레놀 먹어도 돼요? 처음인데 끔들이 몇 티 정도 먹어야 하나요? 이지라라는 거 먹금하기. 4. 풀택 걸기. 5. 알잘딱 잘하기. 지네들 병신짓이 밖으로 퍼지는 게 무서워서 그걸 막는 법을 공유하는 새끼나 뉴스 본 여론을 개 족같이 조성해 뿌노 지들이 뭘 어쩔 건데? 씨발 지들이 뭐 도와준 거 있나? 지네들 병신짓이 뉴스에 뜨자 우린 잘못 없다노. 이게 다 우리를 방치한 너들 잘못이라노를 시전하는 팬들도 있다. 오디를 해서 머리가 이상해진 걸까? 머리가 이상해서 오디를 한 걸까? 헷갈린다. 그러면 저들은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약을 먹을까? 집 나갈 준비... 야 뭐야 이거. 저걸 다 처먹는다. 일반인이 몇 개월 동안 먹을 걸 저 새끼들은 하루 만에 다 처먹는다?
말도 안 돼. 뭐 시리얼이야? 메리 크리스마덱스? 그뿐만 아니라 지들끼리 약 처먹으면서 파티하는 걸 자랑스레 올리는 새끼도 보인다.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딴 소리를 들어야 함? 대신 살아줄 거면 들어줌. 꿀드림 말고도 다른 거 많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음. 죽으려고 먹는 거 아닌 이상 약쟁이들 주변에 두면 안 돼. 아 제발 진짜 자해게드 제발 틱톡에 올리지마. 짜증나게 씨발. 왜 하냐. 멘탈 존나 약한가 보네. 개조한 사람들 지옥이나 가라. 살만하니 별지랄을 다 하네. 에휴 전에는 손목 자해해서 사진 공유하더만. 욕 처먹는 건 역시 싫은가 보다. 어른들은 청소년이 살 수 있게 만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가요? 우리들의 사교육, 진로, 행복은 당신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약이 행복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잠깐이라도 도피처를 찾는 거겠죠. 지금 출산율 0.7, 청소년 자살률 7.9, 대한민국 대단해요 샹. 청소년 자살률이 7.9라고 떠드는 새끼도 보이는데 저 새끼는 저게 전체 자살자 중 7.9라는 걸 알고나 하는 걸까? 내 생각엔 저 새끼는 청소년 중 7.9%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듯한. 메리 크리스마스 오디 트위터 코리아 알프라 졸람 2mg 크리스마스 기프트 for myself. 약 처먹고 아이 하는 걸 자랑이라고 올리는 새끼도 있다. 가려진 부분은 전부 피다. 리얼 크크 존나 힘들고 먹으면 행복해지는 약이 가까이 있음. 니들도 이런 상황이면 약 안하고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 수면 습관 들이고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주변에 도움 요청할 수 있나요?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그냥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 환경이나 여러 요인들이 있다는 거 어른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유사 해야겠고 욕 처먹는 건 싫고 참으로 병신 같은 모습이다. 오늘은 트위터에 있는 음지인 오디 대피소에 대해서 알아봤다. 외붕이들은 저런 거 하지 말고 건강 딸이나 치는 행복한 삶을 살자. 극혐주의, 잘 안 알려진 중국의 심연, 애묘 사회에 대한 이야기. 이게 수위가 세기 때문에 다들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은 글이라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잔인하고 불쾌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에 비위가 나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번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볼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쾌한 내용입니다. 침약자나 노약자는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결코 동물학대를 옹호하는 글이 아닙니다. 글 내용과 같은 동물학대는 범죄이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입니다. 애묘사회, 이 한자들을 해석하자면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이다. 이 사이트는 실제로 중국에 존재하며 홈페이지 자체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다. 실제 애묘사회 홈페이지. 겉보기에는 고양이 애호가들이 모였을 것 같은 애묘사회라는 커뮤니티의 실체는 사실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들을 공유하는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이 커뮤니티는 2023년도에 어느 중국인이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인이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유포되는 고양이 학대 영상은 대부분 애묘사회에서 파생된 학대 커뮤니티에서 처음 업로드된다. 그 영상의 수는 상당히 많은 양이며 잔인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거기다가 애묘사회는 중국인이 운영하지만 그 이용자는 중국어권 사용자뿐만 아니라 영어권 사용자들 또한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워낙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정확한 규모와 실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이 희생됐는지는 불명하다고 하다. 배경, 애묘사회 커뮤니티에서 희생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들. 이 고양이들은 전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중국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2000년대 이후 고양이 학대 영상도 중국 온라인에도 게시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는 서구권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처럼 특정 포털 게시판이나 폐쇄된 커뮤니티에서만 학대 영상이 올라왔기에 지금과 같은 대규모 학대 커뮤니티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 팬데믹 당시 봉쇄된 중국에서는 사회적 불안감과 고립 현상 때문인지 고양이 학대는 손을 쓸 수 없이 급증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특정 포털 게시판과 폐쇄된 커뮤니티의 학대 영상을 올린 것과 다르게 팬데믹 이후에는 틱톡과 위챗 같은 중국 SNS에 학대 영상이 유행처럼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 시점부터 고양이를 고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방이 여러 생겨나고 애묘사회도 이때 생겨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대부분의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는 중국의 강력한 검열에 의해 전부 폐쇄당한다. 하지만 애묘사회는 특이한 이름 때문에 고양이 학대범들을 쉽게 모을 수 있었고 정부의 검열이 닥치기 전에 발빠르게 토르 브라우저와 텔레그램으로 장소를 옮겨 학대 커뮤니티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름의 유래. 위 커뮤니티의 이름인 애묘사회의 이유는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는 2020년 난닝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과 연관이 있다. 위 사건은 황이양이라는 남성이 새끼 고양이를 잡아 산채로 불태워버리는 영상을 촬영해 본인 SNS에 올렸던 사건이었는데, 고양이를 태워 죽일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었다.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고양이를 천국에 보내야 된다. 이 말은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에 유행처럼 퍼져 하나의 밈이 되었다.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행위는 오히려 애묘를 하는 것이라는 것.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에서는 밈이 생겨난다. 이후에 이들은 고양이 애호가로 위장하는 효과를 가진 동시에 고양이 애호가들을 농락하는 의미에서 본인들의 닉네임에 애묘라는 글자들을 붙이기 시작한다. 그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커뮤니티인 애묘사회가 그런 이름을 쓰게 된 것이라고 강력히 추정한다. 물론 위 사건의 학대범은 중국 네티즌들에 의해 신상이 탈탈 털렸다. 유명 사건. 2023년도 이전까지는 아직 애묘사회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공유하고 매매하는 소규모 집단에 불과했기에 이들이 어떤 학대를 저질렀는지 실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2023년도 이후부터는 커뮤니티 가입자들이 늘어나자 커뮤니티 안에서만 공유되던 영상들이 SNS와 일반 커뮤니티에 대거 유출되기 시작했고, 중국 내에서도 고양이 학대 문제는 수면 위로 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23년도 4월부터 큰 사건 하나가 중국 여론을 강타했는데, 일명 고양이 믹서기 사건. 어느 중국 남성이 새끼 고양이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 죽이는 영상을 트위터에 유포하였고, 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찐새끼네 그냥. 이런 경악스러운 영상에 분노한 중국 네티즌들은 동영상 파일에 있던 위치 정보를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낸다. 고양이 믹서기 사건의 범인은 쉬스추이라는 남성으로, 그는 요리 및 음식 관련 인플루언서였다. 유명한 애였던 거야? 2021년 그는 6.25 전쟁에 개입했던 중공군 사망자들의 기록 자료들을 유족들에게 반환하며 휴양시의 호인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이미지를 쌓은 구독자 40만의 인기 인플루언서였다? 앞에서는 뭔가 나라를 위한 행동 뭐 이런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믹서기에다가 그 지랄했던 거야? 분노한 네티즌들에게 신상이 털려 과거 행적들을 파묘당한다. 믹서기 사건 외에도 그가 고양이의 발톱을 뽑고 쇠꼬챙이로 몸을 찌르고 불로 지지고 끌고 다니며 짓밟고 나무에 묶어 1시간 넘게 사지를 절단하는 등의 영상들을 촬영하고 판매한 것이 밝혀진다. 결국 그는 공안에 의해 조사를 받았으며 푸양시 호인 칭호는 취소되었고 그의 인플루언서 생명은 끝이 난다. 자경단들의 포스터 속 고양이는 믹서기 사건에 희생된 고양이이다. 고양이 믹서기 사건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고양이 학대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고양이 보호 자경단을 자칭하며 학대범들의 신상을 털기 시작한다. 자경단들은 애묘사회를 비롯한 여러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를 공론화시키며 고양이 학대범들을 전부 찾아낼 것이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2023년 9월 애묘사회 운영진은 이를 비웃듯이 고양이 100마리 죽이기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를 준비하는 학대범이 촬영한 고양이 사진, 촬영 이후 이 고양이들은 전부 사망했다. 특히 이 대회에서 고양이 중독 치료사라는 닉네임의 중국인은 매우 잔혹한 학대 영상을 2편을 제작하였는데 일반 온라인 웹에서도 유포되었고 중국 음지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아래는 설명이고 혐오주의. 모든 고양이들은 머리가 제거되었다. 10번 고양이 제외. 이것은 콘테스트의 일부다. 각각에게 이름을 붙이지 못한 점은 사과한다. 어느 쪽이 수컷이고 암컷인지 알지 못한다. 뼈가 뜯겨나가서 그의 영상을 광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중국과 서양권 SNS에서는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2023년도부터 애묘사회는 수백 명의 유저들이 가입한 대형 커뮤니티가 된다. 물론 고양이 중독 치료사는 이후 자경단들에게 신상이 털리고 공안에게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고양이 학대 그룹들과 고양이 수호 그룹들은 온라인에서 충돌하게 된다. 고양이 믹서기 사건과 고양이 100마리 죽이기 대회, 그리고 고양이 학대 그룹, 고양이 수호 그룹 간의 충돌은 중국 온라인에서 많은 논란과 주목을 불러왔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고양이 학대를 분노하였지만 이러한 노이즈 마케팅 덕분인지 대중들이 분노할수록 오히려 고양이 학대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늘어갔다. 특히 분탕 성향의 인터넷 망령들도 실제로 학대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고양이 수호 그룹을 비판하며 학대를 옹호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런 분위기에 2024년 초 중국의 유명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는 재정 부족 때문에 동영상 검열 강도를 크게 낮췄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애묘사회와 다른 고양이 학대 온라인 그룹 그리고 학대 지지파 네티즌들은 빌리빌리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우리로 따지면 유튜브에 고양이 학대하는 영상이 그냥 검열 없이 올라온 거야?
그들은 닉네임을 고양이 애호가라고 칭하며 검열이 느슨해진 것을 틈타 고양이 학대 영상들을 게시하기 시작한다. 또한 그들은 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리는 계정을 구독하고 학대 영상에 좋아요와 학대를 옹호하는 댓글들을 달았다. 학대 영상에 달린 댓글들. 고양이의 반응 속도는 사람의 7배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편하다는 뜻이다. 불편하면 스스로 도망간다. 고양이는 목숨이 9개다. 고양이가 죽더라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편하다는 뜻이고 불편하면 스스로 부활할 거다. 하치미. 그들은 이런 학대 영상에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면 집중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며 본인들의 학대 옹호 문화를 고양이 사랑 문화라고 주장하며 이런 행위들을 유행시켜 빌리빌리에 큰 파장을 낳았다. 물론 사태가 커지자 빌리빌리 측은 이러한 학대 영상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하치미는 애묘 사회에서 쓰이는 밈 단어고 뜻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현재는 빌리빌리에서 고양이 학대 영상을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학대범들은 다시 그들의 커뮤니티로 돌아갔다. 하지만 학대범들은 본인들의 학대 영상은 계속 SNS에 유포하였고 SNS에서도 학대를 옹호하는 여론을 만들어 중국 온라인 사회에서 고양이 학대가 하나의 밈과 같은 하나의 플랫폼 문화로 확산시켰다. 이런 고양이 학대의 실태에 고양이 수호파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의 학대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실상 방관한다. 고양이 수호 그룹은 중국 정부의 방관 속에서 학대범들에게 대응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그들은 결국 국제적인 공론화를 택한다. 중국에서 국제적인 공론화를 택하는 게 중국에서의 고양이 학대 실태를 여러 국가의 동물보호단체에 알리며 연대를 호소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고양이 학대 방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BBC와 같은 주요 언론들도 중국의 고양이 학대 그룹을 보도하기 시작한다. 또한 고양이 수호파들이 고양이 학대 그룹에 직접 잠입하여 학대범들의 신상을 파헤쳐 그 정체를 공론화시켰다. 이런 공론화로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런 고양이 학대범들 중에서 중국 사회에서 유망한 직업군도 있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25년 9월 중국 선전시에서 근무하는 공안이 곤봉과 최루탄을 이용하며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애묘사회 채팅방에 올린 사실이 폭로된 사건이다. 같은 해 10월 중국 상하이의 유명 변호사가 2017년부터 8년 동안 4,00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을 학대하며 살해했다. 약 300개의 학대 영상을 촬영하고 애묘사회에서 판매한 것이 폭로되었다. 이렇게 주요 학대범들의 신상이 털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인지 애묘사회 운영자는 11월쯤에 본인들을 홍보하는 PV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한다.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끄러운 음악으로 위 화면을 비추다가 신원이 파헤쳐진 유명 학대범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사진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이 했던 고양이 학대 영상들을 짤막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애묘사회 운영자가 직접 고양이를 학대하는데 두 다른 고양이 시체에도 똑같은 행위를 한다. 어제 이 녀석은 처리한 거야? 하지만 이런 폭로에도 여전히 그들은 고양이를 학대하고 그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이전보다 철저하게 모습을 숨기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너무나도 폐쇄적인 커뮤니티이기에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어렵지만 최대 1000여 명의 인원이 애묘사회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다. 일라인 가디언스에 따르면 애묘사회에 23년 5월부터 24년 5월 기준으로 약 14시간마다 새로운 고양이 고문 영상이 올라온다고 하며 애묘사회에서 파생된 학대 그룹들은 약 24곳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24년 6월에서 25년 2월까지 추가로 새로운 고문 영상이 500% 증가했다. 애묘사회 일원 중에는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남성이지만 여성도 소수 존재한다고 한다. 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어느 인물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나는 올해 10살이고 고양이 고문을 즐긴다. 아, 씨발. 애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고양이 학대는 시변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하며 그 잔인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며 고양이를 죽이는 방식들을 보면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 불쾌하게 느껴진다. 고양이를 발로 차고 내던지는 것 정도는 그들에게 있어 폭력이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그들은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짓밟고 누르기도 하는 것은 기본이며 칼이나 도끼로 신체 일부를 자르기도 한다. 중국 12세 소녀가 나는 단지 행복한 여자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어 라고 중얼거리며 커터칼로 자신의 고양이를 마구 뱀에 찌른다. 처음에는 고양이는 마구 울부짖으며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소녀는 여전히 칼로 고양이를 푹푹 찌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내가 돈으로 산 물건이니까 내가 어떻게 다루든 내 자유잖아. 그들은 길고양이 먹이에 독약을 타고 고양이들이 먹이를 먹고 죽이는 영상을 남기기도 한다. 새끼 고양이를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학대를 저지르기도 하며 토막낸 시체로 본인들의 작품을 만들어 자랑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고양이 머리 밑에 팔다리를 놓아 꽃을 만들었다는 학대범. 이들은 이것을 고양이 퍼즐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학대는 애묘사회의 일반적인 이용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학대이며
커뮤니티 내 유명인들이나 관리자들은 더욱 극단적이고 잔인한 불쾌한 영상을 제작한다. 혼자가 아니라 단체로 전문적인 영상 촬영을 한다. 고양이를 강제로 밀봉된 병 안에 넣고 죽을 때까지 흔들며 새끼 고양이가 있는 밀폐된 통에 염 속의 표백제 락스를 넣어 질식시켜 죽이기도 하고, 맞춤 주문 가능, 상품명 짝눈무늬, 유통기한 24년 10월 7일까지. 추가 정보, 어미가 불법적으로 새끼를 싸질러 노예물가 될 예정입니다. 이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 어미의 5번째 출산에서 나온 새끼 중 하나입니다. 마음에 들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고객센터에 원하는 내용 플러스 상품명을 보내주세요. 거기다가 애묘사회 내에서는 금전 거래도 이루어지는데, 후원자가 전문 영상 제작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본인이 원하는 고양이 학대 내용을 주문하면 고양이 도살자 또는 마스터라고 불리는 영상 제작자들이 주문 내용대로 영상을 주문 제작한다. 이렇게 주문 제작된 영상들이 $20에서 $1000에 거래된다고 한다. 이러한 맞춤 제작의 의뢰 영상으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영상에 나온 2인조는 실제로 새끼 고양이의 팔다리를 묶고 송곳과 팬치로 고문을 한다. 결국 새끼 고양이는 사망한다. 그들은 의뢰 내용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잔인하게 고양이들을 고문하다 죽이며, 만일 후원자들이 고양이 영상을 구매하지 않고 고양이의 유통기한 날짜가 다 되면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양이를 죽이고 영상을 게시한다고 한다. 또한 미성년자인 여자아이가 의뢰비를 지불하고 그들이 고양이를 살해하는 영상을 찍는 것을 의뢰하기도 한다. 이거 한번 쌓아볼까? 나도 그랬던 적 있어. 나도 내 강아지 뒷다리 하나만 잡은 채로 3층 창문 밖으로 내밀었었어. 그때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한편 애묘 사회에서는 고양이들만 학대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나 토끼 등 여러 새끼동물들을 학대 중이라고 한다. 애묘 사회에서 비롯된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에서 가장 밈으로 쓰이는 용어는 하치미이다. 하치미는 원래 애니메이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서 나오는 노래로, 등장인물인 토카이 테이오라는 캐릭터가 벌꿀 음료를 마시며 부르는 노래이다. 한편 2020년대부터 중국 인터넷에서도 위 노래를 리믹스한 귀여운 노래가 유행처럼 번진다. 이런 유행에 힘입어 틱토커들과 빌리빌리 이용자들은 위 노래를 본인들의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 음악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에 하치미는 귀여운 고양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자 이에 반발한 우마무스메 팬덤은 하치미는 고양이가 아니라 우마무스메의 문화라며 치미 근본주의를 외치며 고양이 영상 업로더들의 영상에 대한 테러를 가하기 시작한다. 이런 우마무스메 팬덤의 행동에 반발한 몇몇 유저들은 치미 음악에 괴상한 우마무스메 캐릭터들을 합성한 영상들과 이미지들을 만들어 우마무스메 팬덤을 조롱하기 시작한다. 이 난장판에서 애묘사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단어를 고양이 학대의 상징으로 쓰기 시작한다. 학대범들은 고양이 학대 영상을 유포할 때 영상에 하치미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배경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또한 학대되는 고양이들의 상태에 따라 고양이의 팔다리, 몸통이라고 보고 글자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댓글을 달았다. 이런 용어까지 만들었대. 미친놈들. 위 용어들은 고양이 커뮤니티의 유행어가 되며 현재까지도 고양이 학대 관련 드립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입 반복까지 했대. 이들은 홈페이지에 본인들의 진짜 커뮤니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해야 한다고 하며, 커뮤니티 가입을 위해서는 고객 서비스 센터 텔레그램에 영상을 제출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공범이 돼야 되는 거네? 작품 영상은 직접 촬영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완전하게 촬영해야 된다. 영상 시작 부분에 종이에 본인의 닉네임 플러스 촬영 당시 날짜, 시간을 적어야 된다. 그 종이를 고양이 옆에 두고 함께 화면에 나오도록 보여준다. 고양이를 사랑하기 전에 고양이가 활력이 있는 상태를 촬영해야 된다. 사랑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 그 진행 방식을 화면에 보여줘야 된다. 종료 후에는 고양이가 죽은 상태를 화면에 보여줘야 된다. 영상을 고객센터로 보낸다. 심사를 통과하면 추후 통지한다.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있나봐. 가입하려면. 즉 애묘사회 가입 조건으로 본인이 고양이를 직접 학대한 영상을 업로드해야 한다. 애묘사회는 이러한 가입 조건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동물보호단체가 본인들의 커뮤니티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고양이 학대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운영자 프로필 사진. 얘 잡히면 죽겠는데 근데? 애묘사회와 애묘사회에서 파생된 커뮤니티들의 운영자는 샤오시 웨이니라는 닉네임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담하게도 시진핑과 곰돌이 풀을 합성해 놓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으며, 고양이를 학대할 때마다 시진핑의 저서를 영상에 노출시키며 영상을 촬영한다. 외국인일 수도 있겠다. 필라인 가디언스 활동가들 중 하나는 애묘사회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애묘사회에 잠입하여 수개월간 그룹에서 친분을 쌓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통화까지 성공했다고 한다. 잠입한 활동가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BBC는 이 남성이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27세 남성인 것으로 확인했다. 중국계로 추정.
BBC가 접촉하자 해당 남성은 자신은 활동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하였고 인터뷰를 거절했다.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해당 남성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들을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동물학대는 범죄가 아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언급되었던 공안에게 붙잡힌 학대범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보통 동물학대 제목이 아닌 불법 영상 유포 등의 이유로 구류되며 반성문 작성을 하고 구류기간이 끝나면 풀려난다. 이런 약한 처벌은 그들이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옅은 것도 문제이다.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동물에 대한 인식은 재산이나 자원에 가까우며 동물의 도축 방식 또한 상당히 동물의 고통보다는 효율성에 더 맞춰지는 경향이 크다. 당장 몇 개월 전만 해도 광둥성에서 공덕을 쌓는다며 저수지에 고양이 1000마리를 방생하여 몇백 마리가 익사하거나 굶어 죽는 사태도 있었다. 법의 부재와 인식의 한계는 이러한 애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기준으로만 봤을 때 중국 정부와 사회는 이들이 저지르는 잔혹한 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학대처벌법 부재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에 힘을 쓰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그들과 싸우고 있는 존재들은 온라인 고양이 보호단체 뿐이다. 학대범들의 신상을 털어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범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압박은 학대범들을 자극하여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이 모든 것이 너희의 탓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한다. BBC 취재에 대한 보복으로 올린 고양이 학대 영상. 이들과 싸우는 고양이 보호단체의 한계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이들의 학대를 막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저 정도로 대규모로 학대를 한다고? 존나 끔찍하네.